이 남자는 포스코홀딩스에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37%, 740만 원을 잃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장은 답이 없다. 주변에서 미국 ETF로 수십 퍼센트 벌었다는 얘기가 들릴 때마다 자기 계좌에 빨간 숫자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이 남자가 다시 증권 앱을 켰습니다. KB금융 배당주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마다 주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가 뜨고 있었고 포스코홀딩스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투자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과장이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크게 간다고. 지금 안 사면 늦는다고. 뉴스에서도 매일 2차 전지 수혜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았거든요. 차트를 보면 고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올랐습니다. 그 다음날도 올랐습니다. 매일 오르는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월급 빼고 모은 돈 거의 전부였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 남자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자사 고객 240만 명의 계좌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24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6%가 손실 상태였습니다. 131만 명입니다. 1인당 평균 손실액은 931만 원, 전체 손실액은 1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 131만 명의 손실이 어디에 집중됐는지도 나왔습니다. 1위가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전체 손실의 2.7%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카카오로 2.2%, 3위는 에코프로비엠으로 1.7%, 2차 전지와 성장주에 올라탔다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도 131만 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131만 명이 똑같은 빨간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3년을 버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버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기다리면 오른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손해라고. 버티면 결국 본전은 찾는다고. 손절하면 그때 진짜 내 돈이 사라지는 거라고. 한국 개인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9.67일입니다. 중간값은 3일. 사자마자 며칠 만에 파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회전율이 연 2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정반대였습니다. 3년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 겁니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기다림의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둘러싼 환경은 매수할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강 업황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한때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2차 전지 테마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배터리 소재가 시장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포스코의 2차 전지 프리미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전체가 오랫동안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싸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수치가 0.84배에서 1.05배 사이를 장기간 맴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1만 원짜리 자산을 가진 회사가 주식시장에선 8,400원에서 1만 500원 사이에 거래됐다는 겁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한국 기업의 주가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싸게 팔렸습니다.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이 남자는 그걸 몰랐습니다. 포스코가 좋은 회사니까 버티면 오를 줄 알았습니다. 시장 자체가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계좌는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마이너스 25%를 넘었습니다. 불안했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팔면 진짜 손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포스코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날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마이너스 37%, 2천만 원에서 74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740만 원, 그의 3년이 그 숫자로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량 매도했습니다. 매도 체결 알림이 뜨는 순간 3년간 마음속에 쌓아뒀던 기대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장은 이제 답이 없다. 남은 돈으로 그가 간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S&P 500 ETF. 주변에서 수십 퍼센트 벌었다는 바로 그 상품이었습니다. 미국은 꾸준히 올랐고 한국은 제자리였습니다. 더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ETF를 사면서도 마음 한편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국장은 영원히 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틀린 타이밍에 틀린 종목을 고른 건지, 그 질문은 계좌를 미국으로 옮긴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 뒤 그는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S&P 500 ETF를 사면서 나름 마음을 정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5일 국회에서 법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읽은 뉴스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안 하면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치킨 한 마리를 10조각으로 잘랐습니다. 10명이 나눠 먹으면 1인당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2명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8명이 10조각을 나눕니다. 1인당 몫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주식수로 나누니까 주당 이익이 올라갑니다. 주당 이익이 오르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개선됩니다. 그게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을 안 했거든요. 사놓기만 하고 금고에 쌓아뒀습니다. 주주 몫은 그대로인데 주주환원 한 척만 했던 겁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사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안 하면 이사가 직접 돈을 냅니다. 처음으로 법이 기업에게 강제력을 가진 겁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SK가 움직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469만 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잇따라 소각 계획을 내놨습니다.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던 주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2024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잘하면 당근을 주고 안 하면 채찍을 드는 구조가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인센티브와 강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주주를 위해 뭘 해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 하면 벌금을 물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눈여겨본 건 상법 개정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법이 바꿔놓은 숫자들이었습니다. KB금융의 숫자를 보고 그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KB금융의 실적이었습니다. 2025년 순이익 5조 8천억 원,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옆에 놓고 비교한 신한금융은 4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둘 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눈을 사로잡은 건 순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주주 환원율이란 기업이 번 돈 중에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을 말하거든요. KB금융이 52.4%였습니다. 신한지주가 50.2%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사들이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남자가 포스코에 투자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금융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4조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당 최소 배당 1만 원도 확정했습니다. 이쯤 되니 코스피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코스피 PBR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의 실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싸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 시장은 과거에 0.9배 수준이었습니다.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더 싼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기준으로 1.76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역대급 개선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 다음에 ETF 하나를 검색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였습니다. 국내 고배당 종목을 모아놓은 ETF인데 5년 수익률이 84.4%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는 39.8%였거든요. 2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이쯤에서 이 남자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월 300만 원 배당을 받으려면 미국 SCHD로는 세후 감안하면 11억에서 12억이 필요합니다. 배당률이 3.39%이고 거기서 미국이 원천징수로 15%를 떼가거든요. 그런데 국내 배당주를 ISA 계좌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ISA 계좌에서는 배당 수익 5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500만 원을 넘는 부분도 9.9%만 냅니다. 일반 계좌에서 내는 세율보다 훨씬 낮거든요. 거기에 손익통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에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A 종목에서 1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50만 원 잃었으면 순이익 50만 원에만 과세하는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렇게 안 해줍니다.
연간 납입 한도도 4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움직인 건 세금이연 효과였습니다. 세금이연이란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재투자가 됩니다. 1억 원을 넣고 연 5% 배당을 10년간 재투자하면 ISA 계좌는 약 1억 6,280만 원이 됩니다. 일반 계좌는 약 1억 5,070만 원이 됩니다. 10년 만에 약 1,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년이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 남자는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상법이 바뀌었고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세금 구조까지 유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가장 오래 고민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SCHD를 팔아야 하냐는 문제였습니다. 이 남자가 가장 오래 고민한 건 SCHD를 팔아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 2년간 꽤 잘 굴러갔거든요. S&P 500 ETF로 수익도 받고 SCHD로 분기마다 배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하나씩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남는 게 적었습니다. SCHD의 배당률은 3.39%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먼저 세금을 떼갑니다. 원천징수 15%, 배당금이 들어오기도 전에 15%가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움직이면 실제로 손해 쥐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그가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SCHD로 월 300만 원 배당을 받으려면 세전 기준으로 약 9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세금과 환율까지 감안하면 11억에서 12억 사이. 직장인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ISA 계좌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ISA 계좌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5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익통산이 됩니다. 이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을 합쳐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고배당주는 월배당입니다. 주당 73원씩 매달 들어옵니다. 분기마다 한 번 들어오는 SCHD와 비교하면 현금 흐름이 촘촘해지는 거죠. 이 남자가 가장 눈이 갔던 건 세금이연 효과였습니다. 같은 돈 1억 원을 넣고 10년을 구린다고 해봅시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배당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돈만 재투자됩니다. 반면 ISA에서는 세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냅니다. 그 사이에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10년 뒤 차이가 약 1,200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넣었는데 계좌 하나 차이로 1,200만 원이 갈립니다. 20년이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세금을 매년 떼는 것과 나중에 한 번 떼는 것, 이 차이가 복리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고배당주 70%, SCHD 30%를 담았습니다. 국장을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 국장 비중을 높이되 미국을 버리지 않는 구조를 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에 걸린 관세는 유지되고 있고 반도체는 무역법 301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7월에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수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시장은 없다. 3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종목에 전부를 넣었다. 이번엔 다르다. 뭐가 위험한지 알고 있고 그래서 나눠 담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ISA 계좌가 없으면 먼저 개설하는 겁니다. 계좌를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쓰지 않아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 시장 전체의 자산가치 대비 주가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 1.76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 0.9배 시절과 비교하면 시장이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번에 몰아넣지 않는 겁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눠 사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분할 매수가 실수를 줄여줍니다. 오프닝에서 봤던 그 남자, 결국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됐습니다. 처음으로 법이 기업에게 강제력을 가졌습니다. KB금융과 현대차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주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ISA 계좌에 넣으면 세금 차이가 10년 뒤 1,200만 원. 같은 투자인데 계좌가 다른 것만으로 이만큼 갈립니다. 포스코에 2천만 원 물렸던 그 남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ISA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를 매달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을 버티다 팔았을 때와 달리 이번엔 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오를 거라는 기대만 있었는데 지금은 매달 배당이 들어옵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생긴 거죠.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